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 전에 자금 조달을 서두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번 달 회사채가 극성수기인 연초에 버금갈 만큼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해 밸류업 정책을 측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ISA 개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해외 투자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서 USMCA는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USMCA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가 있는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서 멕시코 우회로를 통해 미국에 차량을 수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LG전자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과 함께 기업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여기저기서 들리곤 합니다. 이 아파트는 블랙핑크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곡이고요. 지난 18일 음원과 함께 뮤직비디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 단 5일 만에 지금 1억 뷰를 넘긴 상태인데 일단 올해 발표가 됐던 뮤직비디오 중에 최단 시간 동안 1억 뷰를 달성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유통사를 맡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이렇게 86%가 넘어가는 주가 급등세를 그려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주요 IP들이 대거 컴백한다는 소식 그리고 연말에 콘서트까지 예정이 되면서 우리 엔터주에 훈풍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엔터주들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이야기들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아파트가 부르는 엔터주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엔터주 전반적인 분석이 이어질 거고요. 똑똑한 경제에서는 TSMC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전 리포트에서는 낙폭이 과대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도 0.96%, S&P 500 지수 0.92%, 나스닥은 무려 1% 넘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경기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거란 시각이 우세해지자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지난달 미국 경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둔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수일째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던 테슬라는 오늘 장에서도 역시 2%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후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10%의 등락 정도를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72센트로 LSEG 예상치인 58센트를 크게 상회했고요. 매출은 251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253억 7천만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역시나 치솟은 하루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25%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7월 말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10월에만 0.44%포인트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4% 하락하며 5,13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퀄컴, 암홀딩스 등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구성 종목 중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종목도 있긴 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 1.47달러, 매출 41억 5천만 달러를 보고했는데 LSEG의 예상치였던 주당 1.38달러, 매출 41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4% 넘게 뛰었습니다. WTI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까요? M7 종목들은 모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빅테크들이 주가를 큰 폭으로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애플 살펴보면 2.16% 하락해서 230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팀 쿡 CEO가 중국을 방문 중이죠.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팀 쿡 CEO가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팀 쿡은 대중 투자를 늘리고 중국 공급업체들의 고품질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애플은 챗 GPT 통합을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의 베타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개발자와 얼리 어답터를 위해서 미리 보기로 제공이 됐지만 다음 주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일부 기능이 포함된 iOS 18.1 버전을 공식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애플의 또 다른 이슈가 비전 프로인데요. 혼합 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의 생산을 대폭 축소했다라는 디인포메이션의 보도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엔비디아는 2.81%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덴마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블랙웰 칩에 대한 결함이 있었지만 제조 파트너사인 TSMC 덕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설계 결함으로 수율이 낮았고 이건 100% 엔비디아의 실책이라고 말하면서 블랙웰 생산 지연으로 엔비디아와 TSMC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1.4% 하락했습니다. 구글이 퀄컴과 함께 생성형 AI 기반의 차량 내 콕핏 솔루션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는 퀄컴의 이기종 엣지 AI SoC를 통해서 구동이 되며 이를 통해서 생성형 AI 기반의 차량 내 경험을 구축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여기서 이기종 컴퓨팅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나 코어를 쓰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 브로드컴 역시도 모두 2%에서 3%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보잉 살펴보죠. 계속된 악재에 마주한 보잉이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분기 손실을 보고한 뒤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1.76% 빠지면서 157.06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분기 매출은 1% 감소해 178억 4천만 달러에 그쳤고 61억 7천만 달러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보잉은 5주째 3만 명 넘는 보잉 최대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인기 기종인 737 맥스 그리고 767, 777기 등 상업항공기 제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조원들은 임금 35%가 인상된 잠정 협상안에 대해서 이제 곧 투표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장기간 지속된 파업이 과연 종식될 수 있을지 시장은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맥도날드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5%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맥도날드에서 대장균에 감염된 햄버거를 먹고 1명이 숨지고 10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주에서 50건의 사례가 보고됐고 피해는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에 집중됐습니다. CDC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버거를 먹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는데요. CDC와 FDA,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이번 식중독 사고는 쿼터 파운드 속 얇게 썬 양파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날 북미 최고 공급망 책임자 명의의 성명에서 대장균 검출은 쿼터 파운더에 사용된 얇게 썬 양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양파는 한 공급업자가 물류센터 3곳에 납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모든 매장에서 해당 공급업체와 양파 제품의 공급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켰고요. 이뿐 아니라 콜로라도와 캔자스, 유타, 와이오밍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쿼터 파운더 버거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여파로 맥도날드의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화요일장 애프터마켓에서 10% 가까운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베어드는 해당 이슈가 발생한 후에 맥도날드에 대한 등급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 역시도 주당 $320에서 $290로 하향 조정하고 4분기와 내년도의 수익 추정치도 낮춰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T&T 살펴보겠습니다. 4.6%의 증가세를 기록했네요. 통신사 AT&T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60센트로 LSEG의 예상치였던 57센트 상회했고 매출은 월가 예상치인 304억 5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며 302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신규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40만 3천 명 늘어나서 분석가들이 예상한 39만 4,600명을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는 또 가입자들의 이탈률이 1% 미만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제 방송 때 전해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사이클이 늦어지면서 장비 수익은 감소해서 이게 또 매출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주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뜨자 증시 휘청, 대선까지 시계 제로,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증권가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당분간은 예측 불허의 변동성을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부상과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이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주요 증권가 리서치 센터장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혜택을 받을 종목 그리고 글로벌 무역 분쟁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낼 업종에 이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재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22일에 서울경제신문이 5대 증권사 삼성, 미래에셋, NH, 한국투자 그리고 KB 이렇게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증시 긴급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당분간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 더불어서 정보기술 산업 경쟁력 약화 이렇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올라서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센터장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고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역성장했었던 그때의 사례를 들면서 대선 후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커져서 수입 원재료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HBM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은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리서치 센터장들은 금리 인하 초기에는 수익성 방어에 집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전력기기, 방산, 그리고 헬스케어 등을 주목할 만한 업종이라고 꼽았습니다. 다만 대선 전까지는 공격적인 매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7 AP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엑시노스 자존심을 걸었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7에 탑재 예정인 차세대 엑시노스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엑시노스 2500이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서 자존심 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엑시노스는 2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엑시노스 제품의 코드명을 율리시스라고 확정을 했고요. 연말쯤에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의 2세대 2나노미터 공정인 SF2P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요. 성능과 전력 소비 효율이 개선이 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SF2P 공정에서 전작 대비 성능을 12% 향상이 되고요. 전력 소비와 면적을 각각 25%, 8%나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엑시노스와 경쟁사 퀄컴의 칩셋인 스냅드래곤 간의 성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엑시노스 2500도 성능과 수율 문제로 갤럭시 S25에 탑재가 될지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자면 코드명은 율리시스고요. 착수 시점은 올해 말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모델은 현재까지는 갤럭시 S27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생산 공정은 SF2P 공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정 목표 스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자면 성능 자체는 12% 향상이 되고 전력 소비는 무려 25%나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8%나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성공을 했지만 완성도에서 TSMC에 밀려서 관련 시장을 모두 내줬고요. 이번에 2나노미터 공정을 통해서 TSMC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외에도 TSMC, 인텔, 일본의 라피더스 등도 2나노미터 공정을 목표로 현재 경쟁사에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TSMC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통해서 2나노미터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최신 엑시노스 AP를 통해서 파운드리 공정을 고도화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TSMC와 더 나은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ROE 10% 이상 분기 배당 자사주 소각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어제 주가도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LG전자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LG전자는 2027년까지 이 ROE 목표를 10%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확한 목표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또한 주주 환원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분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 추가 매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기 순이익의 25%나 이상을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본 배당액 1,000원을 설정하고요. 반기 배당을 유지를 하고 또 향후에 분기 배당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장기 사업 전략으로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각각 7%로 유지를 하고요. 시장 가치 대비 세전 영업이익 멀티플 7배를 달성을 하고 또 LG 이노텍을 제외했을 때 연결 매출 1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기반 서비스, B2B 가속화, 그다음에 신사업 육성 등 새로운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서 전사 매출의 52%, 영업이익의 76%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LG전자는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한 소통을 지속한다라는 계획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향후에 추가로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공개를 해서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반도체 주역들 총집결, 최첨단 AI 칩 기술을 뽐낸다. 이번 소식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 반도체 대전 2024가 23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반도체 설계부터 전공정, 패키징까지 이렇게 각 분야별 AI 칩 기술과 시장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한국반도체 산업협회가 주최했고요.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총 280개 회사가 참가를 했고 700개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세덱스 2024는 일단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전망이고요. 참가 기업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일단 반도체 투톱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80개 회사가 700개의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환경 안전 정책 세미나 이렇게 워크숍이나 세미나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투자 유치 설명회라던가 반도체 첨단 패키징, R&D, 국제 컨퍼런스 같이 굵직굵직한 이벤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첨단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저전력 LPDDR5X, 그리고 CXL D램 등 이렇게 AI 시대를 이끌 메모리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 CXL 모듈, GDDR6 AIM 등 이렇게 첨단 메모리 기술을 소개를 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청사진까지도 좀 전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원익 IPS, PSK 그리고 이렇게 국내 장비 업체들이 공정 기술을 보여줬고요. LX 세미콘, 디벡스 등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AI 칩 관련 솔루션을 또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칩의 미래를 논의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이강욱 부사장이 AI 시대의 반도체 패키징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을 하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 박광선 대표는 에너지 효율적 컴퓨팅과 혁신이라는 주제에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 현황과 기술 동향을 다루는 세미나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까지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연간 누적 수주 금액 4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년 새로운 수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 8건을 포함해서 총 9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연도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자면 일단 2021년을 분기점으로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까지 1조 9,374억 원이었다가 21년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2022년에는 1조 7천억 원대,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3조 5천억 원대로 훌쩍 올라왔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조 3,6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20에서 40위권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주 배경의 증가로는 생산 능력 확대와 품질 개선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완공 목표로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이 FDA와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의 제조 승인 건수를 해마다 늘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 강화 덕분에 대규모 장기 계약이 늘어나고 있고요. 업황 변동에도 안정적인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삼바의 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1,871억 원, 영업이익은 3,386억 원을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창립 이후로 최초로 분기 매출액 1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3분기 누적으로는 처음으로 3조 원이나 넘겼습니다. 내년에는 연매출 5조 원 달성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계약은 장기 계약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어서 안정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의 김태성 본부장님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조간 브리핑을 할 때 SK 하이닉스 실적 더불어서 GDP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을 올렸다라고 나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9% 올랐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잘 나올 것은 예상은 됐지만 정말 잘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와의 격차 벌리기가 좀 공고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오늘 이 SK하이닉스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영업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7조가 찍히게 되면 정말 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7조를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7조가 넘어갔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HBM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취할 수 있는 영업 마진율이
최소 40% 이상이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중심의 어떤 시장의 어떤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실적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영업이익 정말 좋게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본장에서는 반도체 IT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그렇게까지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램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오늘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반도체 IT의 수급의 연속성이라든지 주가 상승의 연속성을 좀 보태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또 삼성전자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 분발을 해줘서 SK 하이닉스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모든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같이 움직였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에서 정말 잘 나왔다라는 측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가장 증시를 견인하는 게 반도체 투탑인데 SK 하이닉스 자체가 실적이 너무 잘 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출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GDP까지 한꺼번에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내수는 회복이 됐는데 수출 증가세는 둔화됐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투자 전략을 적용을 해봤을 때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보이는 대로 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수 쪽에 좀 소비, 유통, 판매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높여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어떤 갭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저는 GDP보다는 반도체와 어떤 2차 전지의 수급의 연속성이 아닐까 싶고 일단 GDP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원달러 환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DP에 대해서 너무 큰 확대 해석 그리고 너무 이제 선제적인 대응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GDP보다는 환율 그리고 이제 환율의 변화에 따른 수급의 연속성 그 수급의 연속성에 따른 반도체 IT와 2차 전지의 변화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어제장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꽤나 잘 갔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지금 테슬라까지 실적이 나온 상황인데 테슬라 실적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지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 그리고 어제장에서 증시를 좀 견인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음원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로제의 아파트 이 노래가 이 시장의 중심점으로 좀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요. 제가 봤더니 나온 지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억 뷰를 넘겼다고 해요, 벌써. 그래서 지금 뭐 최단 기간이다. 올해 공개된 뮤직비디오 중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풍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적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로제의 흥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설까지 갔었잖아요. 다시금 좀 부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까요? 일단 YG 엔터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엔터사와 혹은 이제 더불어서 게임 그리고 이제 웹툰주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던 이유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트럼프 1기 시절을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힘들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정말 첨예하게 좀 부딪히면서 테크주들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섹터가 어디냐? 엔터, 게임, 웹툰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지난 주말 그리고 이제 주 초에 해리스가 유리하냐 트럼프가 유리하냐 했을 때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강달러 현상에 허덕이고 있고 하지만 게임과 웹툰
그리고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스토리를 좀 살려서 잘 버텨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로제의 이 아파트라고 하는 어떤 이 음원이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불을 더 강하게 붙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심폐소생술을 받은 거죠. 로제 덕분에. 특히나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산하 내에서 음원을 유통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유튜브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 단독 솔로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이제 뷰수를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에 대한 강도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 3거래일 만에 1년 전의 주가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폭발적인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던 어제 이제 장이었는데 문제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 마감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제는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만약 오늘 시세가 나게 되면 이들의 어떤 공백 기간 동안에 시세를 좀 냈었던 엔터사들이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여전히 엔터주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관심은 계속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에 대한 공백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잔인했고 잔혹했고요. 하지만 이제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룹의 완전체 활동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저는 YG 플러스는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YG 엔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구간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쉬어갔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장 안에서 강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엔터주는 오늘만큼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엔터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자체는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적절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국내의 대형 IP들 대거로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진을 필두로 해서 지금 에스파는 이미 컴백을 한 상태고 네. 또 세븐틴도 컴백을 했는데 봤더니 지금 초동 자체가 316만 장으로 올해 K-팝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대거 컴백 더불어서 연말에도 콘서트까지 줄줄이 지금 이어질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4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3분기는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주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좀 어두운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엔터 3사 혹은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엔터 5사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야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유 없이 사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라고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딜 보고 알아야 되냐면 삼성전자를 보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이 이 섹터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제부터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각 엔터사별로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터사별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올해 여름에 가장 큰 어떤 이벤트는 파리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공연 일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비수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연초가 이제 다가오면서 당연히 이제 모자랐었던 공연의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은 특정 엔터사 일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엔터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하이브를 좀 체크를 해보면 하이브가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가장 강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HTS, MTS를 키셔서 하이브의 수급 화면을 보시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사이에 언제 이만큼 매수를 했나 싶을 정도로 보험
그리고 투신, 연기금에서 거의 뭐 2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에 대한 거는 기대가 저는 지금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 왜냐하면 하이브는요, BTS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BTS의 또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 팬덤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부분에 따른 어떤 이 기업별로의 시차 그리고 이제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터사 자체는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하이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이브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뉴진스 이슈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뉴진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3분기 전망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았고 또 민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로 복귀를 했는데 네. 이렇게 하이브 측에서는 이사까지만이다. 대표까지는 안 된다 했는데 민전 대표 같은 경우에 대표직까지 복귀를 좀 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갈등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금 좀 리스크로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았을 때 전망과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고 불편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 한 분 어디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갈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BTS만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이브를 투자하시는데 공감이 가겠죠. 반대로 BTS가 굉장히 그룹 파워는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계속 있는 상황에 하이브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 고민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하이브가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각각의 조금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맞는 종목을 찾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이즈가 여전히 남은 쪽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SM이라고 하는 혹은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들보다 조금은 불확실성이 덜한 쪽을 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가장 조용한 건 어떻게 보면 JYP 엔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JYP 엔터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JYP 엔터는 너무 조용하지 않아? 또 그러신 분들은 JYP보다도 그래도 시끌벅적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이브를 또 우선순위에 놓으실 수는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속 시원하게 뭐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이런 리스크와 이런 장단점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터사 안에서도 성격이 워낙 크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함께 체크해 보시고 맞는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는 SM 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창립이 3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에스파도 얼마 전에 컴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게 사실 이 아티스트들의 이슈가 좀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3분기 실적까지도 조금 하회를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하이브의 멤버, SM의 멤버 지금 동일한 조금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유독 SM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척박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만약 이 개별 멤버의 행동이 문제가 됐다라면 사실 하이브도 지금 그렇게 온전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S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일부 멤버의 어떤 행동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주가의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마 SM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엔터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이즈들, 그러니까 개별 멤버들의 어떤 이슈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 뉴스에 지금 너무 심각하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멤버 한 분이 혹은 한 명이 잘못되었을 때 그 한 명의 어떤 처리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연 횟수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그룹들이 잘 커버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이 지금 또 복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M 뭐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 SM도 그들만의 어떤 이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M과 JYP의 장점은 뭐냐? 이번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생각지도 못하게 이들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포함되지 못한 기업 있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JYP엔터와 SM은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연말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노이즈가 있는 쪽보다는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라고 하면 JYP, 근데 노이즈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쪽이라고 하면 하이브보다는 SM 쪽을 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노이즈가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JYP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트와이스가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 컴백만 했다 하면은 음원 지금 차트 싹쓸이를 한다라는 말까지 있는데 더불어서 JYP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또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꼽히고 있는 만큼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자기 자본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도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JYP 엔터의 가장 큰 강점 중의 강점은 신인 아티스트들의 발굴 속도가 다른 엔터사들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엔터사들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연차의 아티스트들과 고연차의 아티스트들을 이제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고연차의 아티스트들은 팬덤이 많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연차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벌어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왜냐? 저연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노래도 연습시켜야 되죠. 춤도 연습시켜야 되죠. 요새는 언어도 연습시켜야 되고 또 식대도 대줘야 되다 보니 저연차는 계약을 할 때 회사가 가져가는 요율 그러니까 이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해요. 하지만 연차 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회사가 가져가는 이득은 줄어들고 있고 아티스트들이 가져가는 이득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는 게 엔터사들의 이제 매출 구조다 보니까 다연차 아티스트들이 많은 쪽은 여기저기 컴백을 하게 되면 이슈몰이는 되지만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JYP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저연차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JYP가 가장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회사 입장,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장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실 때 굉장히 매력도가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을 봤더니 엔터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주가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 조금 부진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바닥일까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올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건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빠져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실적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는 앞서 이야기 한번 드렸지만 파리 올림픽이라든지 지금 미국의 대선 때문에 원래 이들이 계획했던 공연의 횟수에서 30% 정도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벤트들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냥
과거 계획했던 어떤 일반적인 수준만 올라오게 된다면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기조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게 생겼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서 그것들을 좀 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이제 엔터사들을 좀 보실 때 JYP도 조금 사고 하이브도 조금 사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조금 더 컴백 일정이 좀 빠른 쪽, 그러니까 변동성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SM과 하이브 쪽에서 골라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엔터주를 짧게 보기보단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JYP 엔터를 한번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엔터사 안에서도 여러분들 포트 상황에 맞게 종목군들을 지금은 잘 압축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엔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본부장님 픽 안에서 네. 엔터주에선 이것만큼 나는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JYP 엔터를 되게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엔터사들 본업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파트도 사실 제가 그 노래 처음 나온 날 출근하면서 들었을 땐 도입부만 듣고 이거 뭘까 싶었는데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여론이라든지 어떤 이 팬덤의 반응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아티스트들의 행보를 보면서 잘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밸류업.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기업이 현재 기준으로 어디인가라고 좀 체크를 해보면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JYP 엔터가 지금 주머니가 가장 두둑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이제 연말이 다 되어서 우리에게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을 때는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뉴스를 좀 잘 살펴보면서 비중 조절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오늘 뭐 여러 가지 가타부타 볼 섹터가 없다면 엔터사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 엔터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먼저 봐야 되고 2차 전지 봐야 되고 또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은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드렸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엔터사들 공통적으로 4분기 실적의 확인은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밸류업이라는 키워드로 잡았을 때는 자기 자본 비율이 가장 높은 JYP 엔터 쪽으로 좀 시선을 몰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하반기 엔터주 향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음원에 있어서 흥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주 3분기 실적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똑똑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서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TSMC 살펴보겠습니다. TSMC는 대만에 본사를 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1987년에 창립됐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들이 TSMC의 제조를 맡기는 구조인데요. 창립자 모리스 창이 파운드리 모델을 처음 도입해 반도체 업계의 제조 방식을 혁신했고 지금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 530개의 기업들을 위해서 12,000개 이상의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죠. TSMC는 설계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의 설계를 기반으로 칩을 제조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설계와 제조를 모두 담당하는 모델과 달리 제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대규모 생산에 유리합니다. 현재 애플, 퀄컴,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업들이 TSMC의 주요 고객입니다. TSMC는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며 파운드리 기업의 위상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TSMC는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인 3나노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TSMC가 개발한 3나노 공정을 처음 이용해 탄생한 A17 프로 칩을 아이폰 15 프로의 두뇌로 채택했고 지금도 최신 칩인 A18과 M4 등을 TSMC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TSMC는 차세대 2나노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나노 부문에서는 TSMC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만 언론은 TSMC가 이 같은 수요 확대에 따라 내년도 설비 투자를 380억 달러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최근 애플이 2026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8에 TSMC가 만든 2나노 칩이 사용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더 강력한 칩과 더 큰 메모리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더 원활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애플이 비용을 고려해서 고급 모델인 아이폰 18 프로 이상에만 2나노 칩을 사용하고 아이폰 18 기본 모델에는 3나노 공정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독주 체제는 더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요 빅테크의 AI 반도체 제조 부문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장 가동 속도가 밀려드는 주문량을 못 따라갈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62.3%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11.5%의 점유율을 기록한 2위 삼성전자의 50%포인트 이상 앞선 수치인데요. 2년 전인 2022년 2분기 기준 TSMC가 56%, 삼성전자가 13%를 기록했던 때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TSMC가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3,252억 6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2% 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3천억 대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매출 역시도 7,596억 9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인 TSMC는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하며 약 30년간 엔비디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첨단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엔비디아의 AI 칩을 TSMC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면서 두 기업의 사이는 때려야 뗄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최근 이 두 기업 간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제조를 전적으로 TSMC에 의존해 왔는데 차세대 AI 칩인 블랙을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며 내탓 공방이 이어진 거죠. 엔비디아는 TSMC의 공정을 문제 삼은 반면 TSMC는 엔비디아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생산 일정을 재촉하며 문제 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엔비디아는 TSMC의 가격 인상 요구를 따랐기 때문에 가격 정책에도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뿐 아니라 젠슨 황 CEO가 TSMC에 엔비디아만을 위한 첨단 패키징 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TSMC 경영진이 부정적 반응을 내놓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는데요.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게임용 칩 제조를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건은 가격인데요. 엔비디아는 같은 세대 칩 제조 기술을 기준으로 TSMC보다는 2에서 30% 낮은 가격을 삼성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현재 시간 22일 덴마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블랙웰에 대한 결함이 있었지만 제조 파트너사인 TSMC 덕에 해결됐다고 밝히며 두 회사는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황 CEO는 블랙웰이 설계 결함으로 인해 수율이 낮았고 이건 100% 엔비디아의 실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긴장이 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7일 디인포메이션은 TSMC가 미국의 수출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위한 인공지능 및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미 상무부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결국 화웨이의 GPU에 TSMC의 흔적이 발견된 걸로 보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분석 업체 테크인사이츠가 화웨이의 첨단 GPU인 어센드 910B를 분해한 결과 TSMC가 제조한 칩을 발견했습니다. 테크인사이츠는 공식 보고서 작성 전에 이를 TSMC에 알렸고 TSMC는 해당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자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의 AI 가속기에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가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진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미 상무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 칩을 만드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슈에도 TSMC는 반도체 제조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5G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입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장을 약 9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요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어제장 요약 상황입니다. 낙폭 과대, 반도체, 2차 전지, 저가 매수세. 어제 기분 좋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 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시면 정부와 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잠정 합의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내내 터치하다가 어제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4%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부장단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졌는데 자, 2차 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고 특히나 GM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불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테슬라 실적 선방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2% 상승하면서 2,599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0.93%, 약 1% 가까운 강세를 길어내면서 745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탑5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94% 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는 4분기부터는 HBM3E 12단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HBM으로 3분기 실적 날아올랐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 포인트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시초부터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2위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늘어나는 전력 전압 수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톡톡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4위는 한진칼, 5위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고 있는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약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내내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로 계속해서 이름 오르고 있는 고려아연입니다. 체크 포인트도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4위는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순매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종목 탑5. 일단 삼성전자 31거래일 내내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부분. 52주 신저가를 어제도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여줘 왔지만 다만 장 이후에 소폭 낙폭을 줄여가면서 59,0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2위는 기아, 3위는 고려아연, 유한양행과 알테오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는 기관. 우선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고 덜어내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4위는 22일에 상장한 한캠이 되겠고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탑5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역대 최장 기간 팔고 있습니다. 어제 개장했을 때 31거래일 정도 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중에 매수 포지션으로 잠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장중에 터치가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장 막판에 판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인 테마들은 어떻게 또 움직임을 보였는지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지상철도 지하화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남권과 동부권의 한 68km 구간을 지상에 있는 철도 구간을 다 지하로 내리겠다라는 구간인데요. 지상철도 94%를 다 지하화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구간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녹지공원이나 문화상업시설로 조성을 하면서 제2의 연트럴파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기존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코멘트가 이번에 나온 거고요. 다만 문제는 2027년부터 이게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제 크게 움직였던 건 특수건설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인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도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삼성전자는 6만 원 터치한 후에 외국인들은 다시 장 막판에 좀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심시간 전후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됐던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정부와 여당 쪽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반도체 기업들한테 뭐 세액공제처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이었다면
한다면 여당 쪽에서는 앞으로 그냥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직접 투자 방식으로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재정 지원을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바꾸게 되면서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보조금 지급도 앞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걸 판단을 한 후에 직접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근데 정리를 하자면 잠정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고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옵션 두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합의에 좀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보겠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46%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돈을 걸고 베팅하는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해리스 관련주들이 개장한 후에는 테마를 이루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GM 쪽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좀 많이 만들어내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다면 GM 쪽에서는 재고 쌓지 않게끔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갔던 게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전기 트럭이나 SUV 모델 쪽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크게 실적을 좀 좋게 내놓을 수 있었고요. 어제는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스텔란티스 캐나다 합작 공장에 있어서 배터리 모듈 양산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좀 재개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배터리 모듈 그리고 내년이 됐을 땐 배터리 셀 양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면서 남는 이 마진율 또한 기대보다 좀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흐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일정 체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오늘 반도체주 흐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방산과 원전 섹터 좀 같이 해서 움직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 국채에 있어서 발행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경기 부양책 많이 내놨지만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국채 발행 규모가 나올 거고요. 시장 예상치는 12조 위안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나오게 될지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24일 목요일 모두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밤에 이 테슬라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실적까지도 방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정말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 있었던 이 GM의 실적마저도 잘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개장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자체는 현재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1% 하락하면서 2,59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3% 하락하면서 74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밖으로 SK하이닉스가 현재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8% 떨어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1.43%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로 나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49%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이 간밤에 있었던 테슬라의 실적 자체가 매출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EPS가 굉장히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그 영향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 누적 매출 같은 경우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영업이익은 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예상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1.18%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각각 0.68% 그리고 0.75% 이렇게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현재 1.32%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이쪽 안에서는 인사 관련된 이슈가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생명공업 기업이고요. 이뮤노젠의 출신인 로드리고 루이스 소토 박사를 CMO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박사는 이뮤노젠에서 이 ADC 기반에서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어서 이 회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의 추세를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정말 최대 일수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과연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61%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6.2%로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가장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34%가 떨어졌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7.81%, 7.76%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LG 이노텍은 어제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34%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8.89%가 떨어지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LNF는 현재 1.84%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도 1.22%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비등비등하게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상승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될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일단 폴란드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오늘 가지기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원전과 방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주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원전주 대표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현재 0.1%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방산 대표 종목 중 하나인 현대로템 같은 경우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0.43% 떨어지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현재 지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조금 낙폭을 크게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낙폭을 조금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이 블랙홀 칩에 대해서는 이 의문점이 해소가 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주가가 워낙 높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미반도체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0.48%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9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06%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로 이쪽 종목 안에서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동서식품의 이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죠. 이 맥심의 수출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수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다시금 낙폭을 좀 크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테질로는 2%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0.73%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1.14%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3.29%로 이쪽 섹터 내에서도 가장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섹터 안에서는 이 완성된 제품들 쪽으로 한번 주목이 되어 있고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2.26% 현재 떨어지고 있고 현대차도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1.24%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 연구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동형 양팔 로봇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9%, 0.14%, 더불어서 현대건설까지도 오늘 좀 낙폭을 그려내면서 이 섹터 안에서는 대부분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도 현재 LG도 있지만 0.26% 올라가고 있는데 LG전자에서 지금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좀 상승세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오늘 장 안에서도 좀 같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부장단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예측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는 0.25%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91%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지금 1.23%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금양 같은 경우는 1%대 낙폭을 현재 그려내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도 1%대 낙폭 마찬가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버티가 가장 강하게 상승폭 그려고 있습니다. 2.1%, 1.95% 현재 상승하면서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부장단 안에서도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맵을 확대를 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개별 이슈 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와서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치가 6.8조 원, 실제 나온 건 7조 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여의도에서 한 7조도 예상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부합하게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건지 오늘은 차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랑 좀 별개로 실적만 봤을 때 팀장님께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정도면 일단 오늘은 좀 아쉽긴 한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지도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7조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업이익이.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대감이 이제 미리 조금 반영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쪽에 조금 더 이목이 쏠리면서 2차 전지 쪽에 오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하이닉스를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HBM에 관련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이때 어떠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과도했다라는 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굉장히 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실적에 비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합권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저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중장기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규제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선 이후에는 한번 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전고점 이상 가기에는 계속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20만 원 이상까지는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잘 나왔는데 반응이 좀 미리 반영됐다 보니까 오늘은 차익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20만 원 안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전고점 부근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 반도체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볼게요. 반도체 투톱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일단 오늘도 약하고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에요. 근데 SK 하이닉스 숫자가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으로 있는 혹은 HBM을 다루는 소부장 어제도 질문 살짝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눌렸을 때 공략도 그럼 가능할까요?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일단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가 그 HBM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 그리고 소재가 다 필요한 부분들은 맞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기업들은 같이 비례해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근데 사실 본주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그 밑에 소부장단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체계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일단 HBM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대장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망을 또 다변화할수록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와는 또 주가가 다르게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HBM에 대한 메리트를 난 아직도 느낀다라고 하신다면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이제 장비단에도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뭐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GPU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것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되었었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MLB 관련해서 기판 쪽에서도 또 이제 고밀도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세 종목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이수페타시스는 또 어제 보면 박스권 상단 터치도 좀 나왔습니다. 이후 전략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브리핑 할 때 반도체 특별법에 여야가 이제
정부랑 이제 여당이 같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는 뭐 이제 돌려서 뭐 우회적으로 세액공제처럼 이런 혜택을 줬다면 여당 쪽에서는 직접 보조금을 주자라는 의견이었고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내용으로 합의에 도달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적인 환경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일까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무조건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반도체는 어쨌든 사이클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인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런 이제 법안 지원보다도 사실 이제 세계 정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HBM에 대한 어떤 생산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또 수익성을 내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관련 주신 이제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사이클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업황 사이클도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테슬라 실적 발표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은 예상치보다 좀 못 미쳤는데 EPS랑 자동차 팔았을 때 나는 마진율도 한 3%포인트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2차 전지 테슬라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라고 답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떠한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자동차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밖에 지금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순이익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급격하게 개선이 된 게 이제 ESS 쪽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 보면은 이제 배터리보다는 ESS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ESS 관련 매출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2%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쪽보다는 테슬라가 현재 ESS 쪽에서 훨씬 더 이제 그 성과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 직접적인 어떠한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SS 쪽에서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보기는 뭐하지만은 그 4680 이제 배터리가 이제 12월부터 양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 쪽이 이제 자동차 부분도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엔솔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으로도 또 이어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또 ESS 관련 사업으로도 또 엮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좀 대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대표적인 또 ESS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번 테슬라 실적을 통해서 자동차가 아니라 ESS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ESS의 성과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라는 포인트 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일단은 소재따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약하게 움직이고요. 그나마 셀 쪽이 좀 강하게 움직임 좀 반응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마지막으로 잠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종가는 라운드 피겨 한 10만 원 자리에서 한 500원 딱 앞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소식은 있어요. 지금 봤을 때 ROE를 10% 정도 목표로 하겠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4일에 밸류업 ETF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게 추세를 돌릴 만한 기폭제가 또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턴어라운드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실적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죠. 그냥 안 좋게 나온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지금 하회를 하게 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펀더멘털 개선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밸류업 ETF 관련해서 이제 어떤 패시브 자금 같은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려면 주주환원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 주주환원을 이제 강하게 좀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선 좀 신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펀더 개선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좀 밀리고 있고요. 어제 라운드 피겨 자리 500원 남기고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은 98,300원 선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TCC 스틸, LNF, 한국전력, 금호석유, 키움증권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 한국전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추정치도 앞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그동안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었죠. 거의 뭐 200조 원 이상대로 쌓여 있었던 만큼 이 재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산업용 쪽을 올린 거지 사실 일반용이나 주택용은 이제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폭은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조정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고점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밀렸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주택이나 일반용은 일단 동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 뉴스긴 한데요. 한전이 3월에 UAE 바라카 1.2조 원 대출 청구서 날아온다 해서 자금 조달이 좀 막막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런 기사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부채 문제도 지금 당장에 뭐 요금 인상한다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리스크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재료가 없었던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 실적 정도는 좀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쌓여 있는 부채는 이제 해결하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전고점을 넘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채 해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하다라는 부분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시메스, GRT, 서진시스템, 한중NCS, 엠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5%대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까는 굉장히 좀 강했는데 진짜 약간은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ESS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잘 가고 있고 국내에서 또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진 시스템 역시도 앞으로의 어떠한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ESS 쪽이 좀 부각이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지금 테슬라 쪽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ESS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투자
금액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비싸지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신재생 쪽은 이제 간헐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사업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5년도 내년에는 이제 매출액이 한 1조 원대를 또 넘어설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좀 길게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단순하게 이제 뭐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가겠지 이런 관점보다는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어느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 안에서도 좀 쪼개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소재 쪽, 2차 전지 소재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 ESS 쪽은 앞으로의 어떠한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서진 시스템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위 테마들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번째는 생물보안법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통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물보안법이란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삼바가 가장 대장주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에서 3공장 풀 가동 돌렸고 4공장도 최대한 가동률을 좀 높여가게 되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놔서 아마 큰 힘이 좀 돼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입니다.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식이 좀 나오게 됐고요. 성층권 드론과 관련해서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드론 테마가 좀 강합니다.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건 베셀이고요. 상한가에 지금 현재 묶여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앞서서 살짝 짚어드린 것처럼 자동차 단에서 마진율도 나쁘지 않았고 EPS도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단보다는 ESS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재보다는 셀 쪽 셀 3사가 좀 더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생물보안법은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바이넥스, ST팜 다들 이제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전부터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한 번 더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수주가 이제 생물보안법과 굉장히 좀 밀접한 이런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법안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좀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주가 어느 정도는 좀 땡겨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주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 매출액이 이제 이번 연도에 한 4조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이 CDMO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캐파 자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삼바의 지금 기업 가치 상승 동력은 결국에는 이제 수주 실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은 사실 피크아웃 우려가 있을 때 저는 청산을 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피크아웃 우려가 아니라 어쨌든 4분기나 내년까지도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ST팜이라는 종목도 같이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원료 의약품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원료도 이제 안 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체 선정자로 좀 공급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RNA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원료가 올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올리고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것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것을 쓰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제 CMO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 리액터 중에서도 중소형 리액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또 중소형 리액터에 대한 매출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이제 수혜주로서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5년부터는 어떠한 그런 상업용 매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을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팀장님, 삼바는 TP가 한 130 이하게 나와서 이게 될까 했는데 135만 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일단 5일선 이탈하면서 1.7%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만약에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가격대 이하에 내려왔을 때는 이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얼마나 떨어질지 오를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내가 20%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한 단가에 그걸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뭐 5%씩 3%씩 나눠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도 올랐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셔야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좀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100만 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괜찮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대비하셔서 비중을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00만 원이 가장 중요한 또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낙폭은 줄여갑니다. 아랫골이 달리면서 말아 올리는 중이고요. 10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됩니다. 다만 분할 접근 꼭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증을 하고 또 금리가 좀 장기화가 될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빠졌는데 오늘 우리 지수도 그 영향 받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낙폭을 그려가고 있고요. 오히려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2% 현재 하락하면서 2,586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크게 빠졌습니다. 1.19% 하락을 하면서 736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45억 원을 매수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445억 원 큰 폭의 금액을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차이 자체는 크게 나진 않지만 일단 동반 매도라는 자체가 지수에 조금 더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반도체 종목들의 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낙폭을 더 키워내면서 지금 결국에는 57,800원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SK하이닉스는 1.73% 떨어지면서 192,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갔습니다. 3.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화시스템, 이수페타시스, LG이노텍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8%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나왔던 실적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강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JW 신약 쪽에서는 56개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10% 이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을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시킨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좀 이렇게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큐어는 셀트리온과 도날페질 패치, 중남 및 독점, 라이센스와 또 공급 개혁을 체결을 했으면서 어제장의 상한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배달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노선을 조금 더 많이 취향한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현재 0.64%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도 현재 0.23%, 페노션은 반면에 0.85%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한진칼은 대한항공과는 동반적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진칼 현재 1.56% 떨어지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0.08%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선과 해운의 상반된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기다렸던 SK하이닉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치가 6.8조 원 정도였는데 7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많이 선반영이 된 탓인지 오늘은 일단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0만 원 선을 안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함께 SK하이닉스를 상단에서 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장 막판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